시동생 결혼식 날 사돈댁 귀빈들 자리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제 이름은 하객 명단에서 쏙 빠졌습니다. 저는 호텔 지하 검수실 구석에서 떡 상자나 접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귀한 손님 맞을 준비에만 정신이 팔려 계시더군요. 저는 차가운 냉소를 지으며 수투의 깃을 바로 세웠습니다. 제 손엔 당신들이 그토록 갈구하던 5천억 계약의 열쇠가 들려 있었죠. 3년 동안 절 투명 인간 취급하며 식모 부리듯 했던 당신들. 오늘 그 대가가 얼마나 잔인한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35살의 한수연은 이중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마늘을 까는 무명화가였고 밤에는 세계적인 호텔 체인의 공간 설계를 총괄하는 익명의 아티스트였죠. 그녀의 예명은 업계에서 전설처럼 불렸고 디자인 한 점에 수백억 원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수연이 사는 펜트하우스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42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거실 대리석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벽면에는 수연이 직접 가린 추상화가 걸려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오명숙은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에게 며느리의 작품은 애들 장난에 불과했으니까요. 수연아, 이 집 관리비가 얼마인 줄 알아? 쓸데없이 물감 사는데 돈 낭비하지 말고 살림이나 제대로 해. 명숙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앞치마 속에 감춰진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희미한 자국이 남았지만 수연은 그 통증조차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펜트하우스의 진짜 주인은 수연이었습니다. 3년 전 그녀가 직접 계약하고 직접 인테리어를 설계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에게 이 집은 오직 능력 있는 아들 민준이 마련한 전유물이었습니다. 수연은 그저 운 좋게 얹혀 사는 가난한 며느리로 취급받았어요. 명숙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며 투덜거렸습니다. 민준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고마운 줄은 알아야지. 내 친정에서 뭘 해줬다고. 수연의 친정은 그녀가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어머니마저 그 충격으로 몸져 눕다가 2년 뒤에 세상을 떠났죠. 수연은 혼자 힘으로 미대에 진학했고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하며 버텼습니다. 졸업 후에는 작은 원룸에서 밤새 작업하며 이름을 알렸고 30살이 되던 해에 마침내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하지만 그 모든 성취를 수연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남편 민준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죠. 결혼 전 수연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 했지만 민준의 반응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수연아, 넌 그냥 조용히 내 옆에만 있어줘.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우시거든. 내가 너무 튀면 힘들어질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연의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민준은 그녀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수연이 투명해지길 바랐던 거죠. 하지만 수연은 그때 이미 민준을 사랑하고 있었고 사랑 앞에서 자존심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결혼 후 3년 수연은 시댁의 규칙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명숙의 잔소리를 들으며 청소와 빨래를 했죠. 시누이 소라가 던지는 빈정거림에도 웃음으로 넘겼고 시동생 민호의 무례한 태도에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수연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그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는 전 세계에서 날아온 프로젝트 제안서들이 쏟아졌고 수연은 서늘한 눈빛으로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앞치마를 두른 며느리가 아니라 수천억 원의 계약을 좌지우지하는 공간의 지배자였죠. 오늘도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예술 잡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잡지 속에는 그녀의 최신 프로젝트가 대서특필되어 있었지만 작가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죠. 수연은 그 페이지를 무심하게 넘기며 속으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명숙이 다가와 잡지를 힐끗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또 그 잡지야? 그림 구경할 시간에 저녁 반찬이나 신경 써. 민준이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제대로 된 밥상 하나 못 차려? 수연은 잡지를 덮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바로 준비할게요. 명숙은 콧방귀를 뀌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거실 창밖으로 한강의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수연은 그 풍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수연은 이 집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았어요. 시댁의 감시와 비판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버텼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이 늘 가슴속에 맴돌았으니까요. 수연아, 사람의 가치는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태도에서 완성되는 거야. 수연은 그 말을 되새기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는 그녀의 뒷모습은 평범한 며느리 그 자체였죠.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직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가 언제 폭발할지 아직은 수연 자신도 알지 못했어요. 수연에게는 비밀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 2층 복도 끝 창고처럼 보이는 낡은 문 뒤에 숨겨진 다락방이었죠. 시댁 식구들은 그곳에 먼지 쌓인 잡동사니들이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래서 수연은 그 공간을 자신만의 작업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수연은 살금살금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민주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수연은 슬리퍼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맨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발바닥을 시리게 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다락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연의 어깨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수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벽면 한쪽에는 미완성 캔버스들이 기대어 있었고 반대편에는 온갖 물감과 붓이 정리된 선반이 있었죠. 창문은 작았지만 새벽녘 푸른 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공간 전체를 고요하게 감쌌습니다. 수연은 이젤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캔버스 위에는 어젯밤 시작한 그림이 있었어요. 검은 배경 위로 붉은 선 하나가 날카롭게 그어져 있었죠. 수연은 그 선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붓끝이 캔버스에 닿을 때마다 수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 3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둔 분노와 서러움이 물감이 되어 쏟아졌죠. 검은색 위에 덧칠해지는 진한 빨강은 마치 굳어버린 상처 위로 다시 피가 스미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붓질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아버지의 손은 마르고 차가웠지만 수연의 손을 꼭 쥐는 힘만은 따뜻했습니다. 수연아, 사람들이 널 어떻게 대하든 내 가치는 변하지 않아. 진짜 내 모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성되는 거야. 절대 잊지 마라.
수연은 그 말을 평생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미대 시절 가난 때문에 무시당할 때도, 무명 시절 작품을 거절당할 때도 그 말 하나로 버텼죠. 하지만 시댁에서 보낸 3년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려 할수록 상대는 더 깊이 짓밟아 왔어요. 수연은 눈을 뜨고 다시 캔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선 위로 검은 물감이 스며들어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죠. 마치 자신의 정체성이 시댁의 압박 속에서 조금씩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붓을 내려놓고 손목을 돌렸어요. 손등에는 어젯밤 마늘을 까다 베인 작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죠. 수연은 그 상처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은 어제도 그녀의 그림을 조롱했습니다. 민준이 사다 준 고급 물감을 보더니 낭비라며 핀잔을 줬죠. 명숙은 며느리가 쓰는 모든 것이 아들의 돈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락방 한쪽 구석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수연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검은 가죽 수첩, 그리고 만년필 하나가 들어 있었죠. 수연은 만년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만년필 뚜껑에는 그녀의 예명 이니셜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연이 첫 대형 계약을 성사시킨 날 스스로에게 준 선물이었죠. 수연은 만년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이것을 꺼낼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수연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다락방을 나와 조용히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수연은 침대에 눕지 않고 창가에 섰습니다. 동쪽 하늘이 연분홍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곧 또 하루가 시작될 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시누이의 비아냥, 시동생의 무시, 그리고 남편의 침묵.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수연은 창문에 손을 대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침묵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 고요한 인내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죠. 수연은 손을 내리고 돌아섰습니다. 곧 아침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녀는 낡은 앞치마를 집어들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지친 눈을 하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죠. 수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자신에게 하는 위로인지 다짐인지 수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동생의 결혼식을 며칠 앞둔 토요일 오후, 시댁 거실에 예고 없는 손님이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호피 무늬 셔츠에 금목걸이를 주렁주렁 건 남자가 나타났죠. 시어머니의 단골 미용사 봉팔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잔뜩 상기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어머, 봉팔씨, 웬일이야, 예고도 없이? 명숙은 소파에서 일어나며 반색했습니다. 겉으로는 귀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봉팔이 가져오는 동네 소식을 은근히 즐기는 눈치였죠. 봉팔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온갖 부유층 손님들의 이야기를 주워들었고 그 입은 새처럼 가벼웠습니다. 봉팔은 케이크 상자를 식탁에 툭 내려놓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사님,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 손님 중에 대성그룹 비서실 직원이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 엄청난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명숙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대성그룹은 다름 아닌 사돈댁이었죠. 둘째 아들 민호가 곧 결혼할 신부의 친정이
바로 대성그룹 회장 집안이었으니까요. 명숙은 이 결혼을 통해 집안의 격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뭔데? 빨리 말해봐. 봉팔은 목소리를 낮추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국가 기밀이라도 되는 양과장된 몸짓이었죠. 대성그룹이 새로 짓는 특급 호텔 있잖아요. 거기 인테리어를 맡길 작가를 섭외 중인데 그 작가 몸값이 어마어마하대요. 한 프로젝트에 수천억 원이 오간다나 봐요. 명숙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봉팔은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핵심을 꺼냈습니다. 이번 결혼식 피로연을 대성그룹 호텔에서 하잖아요. 사돈 회장님이 그 자리에서 작가랑 직접 계약서에 도장 찍겠다고 선언했대요. 전 세계에서 그 작가 모시려고 난리인데 이번에 한국에서 계약 성사되면 완전 대박 나는 거죠. 명숙은 흥미로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작가 자체보다는 사돈댁의 재력과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인하는 데 쏠려 있었죠. 바로 그때 수연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과일을 담은 접시가 들려 있었고 낡은 앞치마는 여전히 허리에 묶여 있었죠. 수연은 조용히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봉팔에게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봉팔은 수연을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 수연 씨. 오랜만이에요. 많이 수척해지셨네. 밥은 제대로 드시고 다녀요? 수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명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척하긴.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살림도 제대로 못해. 저 앞치마 좀 봐. 3년째 같은 거 입고 다녀. 명숙의 말에 봉팔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해진 것을 느꼈지만 그는 화제를 돌리며 다시 입을 열었죠. 아, 근데 여사님. 그 작가 이름이요. 좀 독특해요. 예명인지 본명인지 모르겠는데 에이든이래요. 봉팔의 말에 수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봉팔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명숙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명숙은 노골적으로 수연을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수연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접시를 정리했지만 손등에 힘이 잔뜩 들어간 것을 봉팔은 보았어요. 명숙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아, 맞다. 수연아, 너 결혼식 날 절대 식장에 얼씬도 하면 안 된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명숙은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돈 회장님이 오시는 자리야. 그 중요한 계약도 성사되는 날이고. 근데 내가 거기 형수라고 앉아 있으면 격이 떨어지잖아. 너 같은 게 눈에 띄면 운이 달아나. 알아들어? 봉팔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이건 너무 심한 말이었으니까요. 그는 수연의 눈치를 살폈어요. 수연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목 옆으로 가느다란 핏줄이 미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봉팔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수연의 눈 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스쳐 지나간 것 같았거든요. 명숙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봉팔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 그 작가가 얼마나 대단한데? 생긴 건 어떻대? 봉팔은 수연에게서 시선을 거두며 대답했습니다. 그게요, 얼굴은 아무도 몰라요. 철저하게 비공개래요. 모든 미팅도 대리인을 통해서만 하고 본인은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명숙은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봉팔과 명숙이 작가 이야기로 수다를 떠는 동안 수연은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한강 위로 붉게 번지고 있었죠. 수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서늘하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거실에서는 봉팔의 수다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닦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에이든. 그 말끝에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수연은 거실 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소파 밑으로 반쯤 밀려 들어간 종이 한 장이었죠. 수연은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결혼식 좌석 배치도였습니다. 수연의 눈이 빠르게 종이 위를 훑쳤습니다. 신랑 측 가족석, 신부 측 가족석, 귀빈석, 일반 하객석. 모든 자리에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수연은 신랑 측 가족석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 오명숙, 시아버지 한동수, 큰아들 한민준, 딸 한소라. 그리고 그 옆에는 빈칸 하나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신랑의 형수 자리는 공석 처리, 귀빈석 추가 필요. 수연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것 같았죠. 그녀는 종이를 들고 천천히 안방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명숙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래, 수연이 자리는 아예 빼버려. 사돈댁 귀빈들이 20명도 넘게 온다는데 쓸데없이 자리 차지할 필요 있어? 어차피 그 애는 형수 명함도 못 내미는 주제잖아. 엄마, 근데 형수가 결혼식에 안 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명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체면? 체면은 체면 있는 사람이나 챙기는 거야. 저 애가 뭘 했다고 체면을 챙겨줘? 그냥 지하 검수실에서 답례품 떡이나 지키라고 해. 그게 딱 저의 수준이야. 수연은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지만 안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수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고 있었어요. 수연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대화 소리가 뚝 끊겼죠. 잠시 후 명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귀찮다는 듯 일그러져 있었어요. 뭐야, 왜? 수연은 손에 든 종이를 들어 보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제 이름이 왜 없는 건가요? 명숙은 종이를 힐끗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자리가 부족해서 뺐어. 사돈댁 귀빈들 앉을 때도 모자라는데 내가 거기 앉아서 뭘 어쩌게. 수연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목 안쪽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죠. 하지만 어머님, 저도 가족인데요. 형수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명숙의 눈이 날카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가족? 내가 이 집에 뭘 보탠 게 있어서 가족이야? 3년 동안 민준이 돈으로 먹고 자고 살면서 가족 대접 받고 싶어? 넌 그냥 지하 검수실에서 떡 상자나 세고 있어. 그게 내 수준에 딱 맞아. 수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명숙은 문을 쾅 닫아버렸고 수연은 닫힌 문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 다가왔습니다. 남편 민준이었죠. 그는 샤워를 마치고 나온 듯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수연은 민준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이 제 자리를 뺐어요. 결혼식에 저보고 지하 검수실에 있으래요. 민주는 수연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 창밖으로 향했죠. 한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불빛은 민준의 눈에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정했으면 이유가 있겠지. 이번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돈 회장님도 오시고 민호 앞날이 걸린 일이잖아. 수연은 민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도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직 귀찮다는 표정만이 역력했습니다. 민준 씨, 저도 이 집 가족이에요.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잖아요. 민준은 한숨을 쉬며 수연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연아, 지금 이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아. 하루만 참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좀 양보해. 수연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3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대화였죠. 민주는 늘 어머니 편이었고 수연은 늘 양보하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수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듯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연은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았죠. 그녀는 손에 구겨진 자석 배치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공석이라고 적힌 두 글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수연은 천천히 그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강 위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서늘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수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공석이라.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을 그렸어요. 지하 검수실에서 떡 상자를 세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하지만 그 상상 속에서 수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차갑게, 아주 고요하게.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불이 하나둘 꺼졌지만 수연은 창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수연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민주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고 있었죠. 수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결혼식을 떠올렸습니다. 갈증이 났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침실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죠. 주방으로 향하던 수연의 발걸음이 거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주방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누군가 아직 깨어있는 모양이었죠. 수연은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 구석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방과 거실 사이 칸막이 뒤에 몸을 숨겼죠. 주방 식탁에는 시동생 민호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내일 결혼식 준비는 다 됐어? 민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다 됐어요. 근데 엄마, 이번에 우리가 대성그룹이랑 사돈 맺으면요. 사실 형도 저런 가난한 화가 마누라랑 살 필요 없지 않아요?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지만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귀를 기울였죠.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참에 형 이혼시키고 제대로 된 집안 여자랑 재혼시키자고요. 우리 이제 재벌가랑 사돈인데 사돈댁에 저런 수준 낮은 큰 며느리 보여주는 거 완전 집안 망신 아니에요? 명숙의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다.
역시 내 아들이야. 머리 하나는 잘 돌아가. 쟤는 우리 집 기생충이나 다름없어. 3년 동안 민준이 돈으로 먹고 자고 살면서 해놓은 게 뭐가 있어? 그림이요? 아이고, 웃겨서. 그 팔리지도 않는 그림 그린다고 방에 틀어박혀 있는 거. 내가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 민호가 신이 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결혼식 날 형수가 사고 친 걸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사돈 회장님 앞에서 망신 줘서 형이 자기 입으로 이혼하겠다고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위자료도 안 줘도 되잖아요. 명숙의 목소리가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오호, 그거 좋은 생각이네. 어떻게 할 건데? 민호가 목소리를 낮춰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이 손뼉을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서 주제에 3년이나 우리 집안에서 기생충 노릇을 해? 내일 전현 인생 완전히 끝장내버리자. 수연은 칸막이 뒤에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퍼지는 분노가 손끝까지 전해진 것이었죠.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수연은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묵묵히 들었죠. 시누이의 비아냥에도 웃음으로 대했고 남편의 무관심에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신의 3년은 고작 이혼 사유로 저울질되고 있었어요. 민호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내일 봬요. 푹 주무세요. 그래, 너도 잘 자. 내일 대성그룹 사위로서 멋지게 등장해야지. 민호는 기지개를 켰어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불을 끄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죠. 수연은 칸막이 뒤에서 나와 주방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은 아름다웠지만 수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불을 켰죠.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천천히 넘겼어요. 계약서, 로열티 명세서, 해외 송금 내역서, 세계적인 호텔 체인의 디자인을 제공하고 받는 로열티였죠. 하지만 그 진실을 시댁 식구들은 알지 못했어요. 수연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서늘한 빛이 떠올랐죠. 수연은 서류 뭉치 맨 아래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대성그룹과의 디자인 계약서였어요. 수연은 계약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죠. 곧 아침이 올 것이고 결혼식이 시작될 거예요. 수연은 계약서를 가슴에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의 헌신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요? 좋아요. 그럼 저도 제 방식대로 답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3년 동안 참아온 모든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펜트하우스는 전쟁터처럼 분주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은 고급스런 한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연신 자태를 확인했고 시누이 소라는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올리느라 정신이 없었죠. 남편 민주는 양복을 입고 타일을 매다가 몇 번이나 풀렀다 다시 맸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 수연의 존재를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수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명숙은 미역국을 한 숟갈 뜨더니 싱겁다며 상을 밀었고
소라는 다이어트 중이라며 밥그릇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아예 식탁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수연은 혼자 남은 밥상을 치우며 어젯밤 들은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아무런 동요 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적셨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9시가 되자 가족들이 현관에 모였습니다. 명숙이 수연을 불렀죠. 수연아, 너 아까 말한 대로 호텔 지하 검수실로 먼저 가. 답례품 떡 상자 2,000개가 배달됐을 거야. 수량 확인하고 손님 선물 봉투에 상품권 넣는 것까지 혼자 다 해놔.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명숙은 수연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절대 식장에 얼씬거리지 마. 오늘 대성그룹 회장님이 오시는 날이야. 내가 눈에 띄면 회장님이 계약 파기하실 수도 있어. 알아들어? 소라가 킥킥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올케 언니 저 꼴로 어디 나가요? 생얼에 낡은 옷이라니. 떡 배달하는 아줌마인 줄 알겠다. 민주는 구두끈을 고쳐 매는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내를 변호하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떠나고 펜트하우스는 텅 비었습니다. 수연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준비해둔 가방을 챙겼습니다. 화이트 수트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죠. 호텔에 도착한 수연은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검수실은 호텔 지하 2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복도 벽에는 곰팡이 얼룩이 져 있었죠. 검수실 문을 열자 좁은 공간에 떡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낡은 파이프 의자 하나와 먼지 쌓인 책상이 전부였죠. 천장에서는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떡 상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층에서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결혼식 피로연 음악이었죠. 우아한 클래식 선율이 환기구를 통해 흘러내렸지만 이 곰팡이 핀 지하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검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신우이 소라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낡은 앞치마가 들려 있었어요. 야, 이거 입어. 엄마가 내가 제대로 일하고 있나 확인하래. 소라는 앞치마를 수연에게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앞치마에서는 찌든 기름 냄새가 났어요.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었죠. 소라는 검수실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우액 여기 냄새 뭐야? 소라는 비웃음을 흘리며 종이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점심이야. 아, 그리고 떡 상자 수량 틀리면 내 목을 비틀 줄 알아. 소라가 문을 쾅 닫고 떠났습니다. 수연은 종이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편의점 김밥 2줄이 들어 있었죠. 위층에서는 인류 셰프가 만든 코스 요리가 나오고 있을 텐데 자신에게는 2,000원짜리 김밥이 전부였습니다. 수연은 김밥 봉투를 내려놓고 창고 구석에 기대 앉았습니다. 위층에서 박수 소리와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남편 민준도 저 위에서 하객들과 악수하며 웃고 있겠죠. 시어머니 명숙은 사돈 회장 앞에서 아양을 떨고 있을 거예요. 그들 중 누구도 지하 창고에 갇힌 며느리를 떠올리지 않을 겁니다.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발신자는 시어머니 명숙이었죠. 절대 올라오지 마라. 너 보이면 회장님이 계약 파기하신단다. 거기서 떡이나 잘 지키고 있어. 수연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죠. 차갑고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화이트 수트를 꺼내 펼쳤어요. 그리고 찌든 냄새가 나는 앞치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실크 블라우스를 입었죠. 화이트 수트 재킷을 걸치고 단추를 채웠습니다. 날카로운 스틸레토 힐을 신고 머리를 풀어 정돈했어요. 창고 구석에 있는 작은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떡 상자를 세던 며느리가 없었어요. 대신 서늘한 눈빛의 여자가 서 있었죠. 수연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계약서 위로 자신의 이니셜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위층에서 다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올라오지 말라고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오늘은 제가 무대의 주인공이에요. 수연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검수실 문을 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화이트 수트가 빛났어요. 바닥에는 찌든 앞치마가 구겨진 채 버려져 있었죠. 스틸레토 힐 소리가 지하 복도에 또각또각 울려 퍼졌어요. 수연이 지하 검수실 복도를 걸어나가려는 순간 저 멀리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헐떡이는 숨소리가 가까워졌죠. 수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숨기려다가 달려오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멈췄습니다. 호피 무늬 셔츠에 금목걸이를 두른 남자, 봉팔이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눈동자는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수연 씨, 진짜 여기 있었구나. 찾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봉팔은 수연 앞에 멈춰서서 무릎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수연의 모습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수연 씨? 그 옷은 뭐예요? 완전 딴 사람 같은데요? 수연은 대답 대신 봉팔을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봉팔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뛰어오신 거예요? 봉팔은 손을 휘휘 저으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 그게요. 지금 위층 피로 현장이 완전 난리가 났어요. 수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난리요? 무슨 일인데요? 봉팔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양손을 휘저었어요. 그 작가 있잖아요, 에이든. 그 작가 대리인이 방금 사돈 회장님한테 직접 연락했대요. 따님 결혼 축하 선물로 작가가 직접 축사를 하겠다고 전달했다나 봐요. 수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출발 전에 자신의 비서에게 지시해둔 일이었죠. 비서는 대성그룹 회장에게 연락해서 에이든 작가가 특별히 결혼 축하 선물로 축사를 준비했다고 전달했을 겁니다. 봉팔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위층이 완전 뒤집어졌어요. 사돈 회장님은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오 여사님은 얼굴이 상기되어서 입구까지 마중 나갈 기세래요. 세계적인 작가가 직접 와서 축사를 한다니 이거 완전 대박 아니에요? 수연은 조용히 봉팔의 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이 얼마나 들떠 있을지 눈에 선했어요. 봉팔은 갑자기 무언가 떠올린 듯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아,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떻게 갑자기 축사를 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지? 누가 중간에서 연결해 준 건가? 수연은 대답 대신 말없이 살짝 미소 지으며 봉팔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봉팔은 그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일주일 전 주방에서 봤던 서늘한 기운이 다시 느껴졌죠. 봉팔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한 수연의 모습, 봉팔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연 씨, 설마요. 그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혹시... 수연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봉팔은 그 제스처에 입을 틀어막았죠. 어머 세상에. 진짜요? 그러니까 축사를 하겠다는 그 에이든 작가가 바로 수연 씨라는 거예요?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팔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어요. 아이고, 내 심장아. 이게 무슨 드라마야? 반전이 이렇게 오는 거였어? 봉팔은 흥분을 가라앉히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죠. 수연 씨, 아니 작가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하면 돼요? 말만 하세요. 수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봉팔 씨, 저 지금 위층 스위트룸으로 올라가야 해요. 거기서 준비하고 연회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화물 엘리베이터 길 아시죠? 봉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알죠. 미용 도구 운반하느라 호텔 구석구석 다 돌아다녀 봤어요. 고마워요, 봉팔 씨. 봉팔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씩 웃었습니다. 수연 씨, 오늘 제대로 한 방 먹여주세요. 저 일주일 전에 오 여사님이 수연 씨한테 하는 말 듣고 속으로 얼마나 분했는지 몰라요. 운 달아난다고 식장에도 못 오게 하고. 아, 진짜. 생각만 해도 열받네. 수연은 봉팔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3년 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만 당했지만 이렇게 자신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었죠. 두 사람은 지하 복도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비상구 계단을 거쳐 지하 주차장으로 나왔어요. 봉팔이 화물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에요. 32층까지 바로 갈 수 있어요. 수연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연은 안으로 들어가며 봉팔을 돌아보았어요. 봉팔 씨, 정말 고마워요. 오늘 위층에서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봉팔은 두 손을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화이팅이에요, 수연 씨. 아니, 에이든 작가님.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연은 차갑게 중얼거렸어요. 어머님, 그렇게 기다리시던 귀빈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수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위층을 향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연회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에이든 작가를 기다리며 들떠 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3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어요. 복도 끝 스위트룸 문 앞에서 수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뚜껑에 새겨진 이니셜이 복도 조명 아래에서 빛났죠. 수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스위트룸 문을 열었어요. 스위트룸 문을 열자 넓은 공간이 수연을 맞이했습니다. 통유리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품격 있게 배치되어 있었죠. 수연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면에 커다란 전신 거울이 있었어요. 수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3년 동안 시댁에서 마늘을 까고 떡 상자를 세던 초라한 며느리가 없었습니다. 화이트 수트와 날카로운 스틸레토 힐, 그리고 공간의 지배자다운 서늘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죠. 수연은 거울 속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 수연은 가방을 열고 준비해 온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진짜 이름이 각인된 만년필, 에이든 디자인의 공식 명함, 그리고 대성그룹과의 계약서 원본. 수연은 명함을 손에 쥐고 글자를 읽었어요. 에이든 디자인 대표이사 한수연. 수연은 명함을 수트 안주머니에 넣고 머리를 다시 한번 정돈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완벽했어요.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품격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스위트룸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연은 수화기를 들었어요. 작가님, 호텔 지배인입니다. 연회장에서 축사 순서가 곧 시작됩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수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내려가겠습니다. 수연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스위트룸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호텔 지배인이 기다리고 있었죠. 지배인은 수연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 이사님, 직접 오실 줄 몰랐습니다. 사전 연락을 주셨다면 공항부터 모시러 갔을 텐데요. 수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조용히 왔어요. 연회장으로 안내해 주세요. 지배인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앞장섰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회장이 있는 층으로 내려갔어요. 저 이사님, 오늘 행사가 대성그룹 회장님 따님 결혼식인데요. 에이든 작가님이 직접 축사를 하신다고 해서 회장님이 굉장히 감격해 계십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배인은 어색한 침묵을 견디며 엘리베이터가 멈추기를 기다렸죠. 연회장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복도 끝에 있는 연회장에서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죠.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은 연회장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스틸레토 힐 소리가 복도에 또각또각 울려 퍼졌어요. 지배인이 앞서 걸으며 길을 열었죠. 연회장 입구에 다다르자 안에 있던 하객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이트 수트를 입은 수연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어요. 저 사람 누구야? 옷 좀 봐. 저거 어디 브랜드지? 맞춤 제작 같은데. 모델인가? 배우인가? 하객들은 화려한 수연의 모습에 경탄하며 자연스럽게 길을 비켰습니다. 수연은 그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무대 앞 귀빈석이 보였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신부인 회장의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반대편에는 시댁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숙, 시아버지 동수, 남편 민준, 시누이 소라, 그리고 신랑 민호. 수연은 그들을 한눈에 담았습니다. 명숙은 연회장 입구 쪽을 연신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에이든 작가가 언제 올지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민주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 소라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귀빈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요. 지배인이 무대 옆으로 수연을 안내했습니다. 이사님, 여기서 잠시 대기하시면 됩니다. 곧 사회자가 소개할 겁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대 뒤편에 섰습니다. 커튼 사이로 연회장 전체가 보였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 화려한 꽃 장식, 그리고 행복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신랑 신부.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어요. 3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무대 위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특별한 순서입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 에이든 작가님께서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연회장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은 감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어머니 명숙은 두 눈을 반짝이며 입구 쪽을 바라보았어요. 수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스틸레토 힐 소리가 무대 바닥에 울렸습니다. 조명이 수연을 비추었어요. 화이트 수트가 빛났고
수연의 얼굴이 하객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귀빈석에서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죠. 전현이 왜 저기 있어? 무대 위의 수연은 차가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무대 위에 선 수연을 본 순간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속삭이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죠. 저 사람 누구야? 에이든 작가라면서? 근데 왜 저쪽 신랑 가족들이 저러지? 귀빈석에서 시어머니 명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한복 자락을 휘날리며 무대를 향해 달려왔죠. 미쳤어?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올라와. 명숙의 비명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명숙은 무대 위로 올라와 수연의 팔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당장 안 내려가고 뭐해? 경호원 어디 갔어? 수연은 명숙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죠. 어머님, 손 치워주세요. 지금 저 축사하러 온 거예요. 명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다 곧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축사? 내가? 아이고, 웃겨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축사를 해? 신우이 소라가 뒤따라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수연 앞을 가로막았죠. 옳게, 제발 적당히 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창피하게. 소라는 수연의 팔을 잡아 끌며 무대 아래로 내려가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스틸레토 힐이 무대 바닥에 단단히 박혀 있었죠. 그때 객석에서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당혹감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준은 무대 위로 올라와 수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수연아, 제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에이든 작가님 사칭해서 우리 집안 망칠 작정이야? 수연은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한 남편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에서 아내를 걱정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집안 체면만을 걱정하는 초조함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 손 놓아요. 수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민준은 그 눈빛에 움찔했지만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안 돼. 지금 당장 내려가. 회장님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야. 연 회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바라보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명숙은 수연의 옷깃을 움켜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인연이 우리 집 며느리예요. 3년 동안 밤만 축내던 기생충이 지금 세계적인 작가 행세를 하고 있다고요.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비웃음이었죠.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런 정신병 환자 아니야? 불쌍해라. 가족들이 저러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네. 수연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조롱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죠. 그때 귀빈석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회장은 성큼성큼 걸어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사돈어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명숙은 회장을 보자마자 표정을 바꿨어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죠. 아이고, 회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정신 나간 며느리가 하나 있어서요. 제가 바로 끌어내릴게요. 회장은 명숙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서 있는 수연을 바라보았어요. 수연은 회장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회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수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무대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신랑 턱시도를 입은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회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 여자는 제 형수인데요. 평소에도 좀 정신이. 민호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거기까지만 하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대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민호는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죠. 수연은 민준의 손을 떼어내고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대성그룹 회장만을 향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죠. 저희는 직접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 책상 위에 있는 신규 호텔 설계도면 그건 제가 그린 겁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연은 수트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회장에게 내밀었어요. 에이든 디자인 대표이사 한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연 회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명숙의 손이 수연의 옷깃에서 스르르 미끄러졌어요. 민주는 아내를 잡고 있던 손을 멍하니 내렸죠. 회장은 명함을 받아들고 글자를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에이든, 디자인, 대표이사. 회장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그의 눈에 경악의 빛이 떠올랐죠. 수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저예요. 회장님께서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셨다는 그 작가가 바로 접니다. 무대 위에 시간이 얼어붙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은 손에 든 명함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에이든 디자인 대표이사 한수연. 그 글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죠. 이게 무슨... 회장의 입에서 더듬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시어머니 명숙이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속지 마세요. 전현이 명함을 위조한 거예요. 전현이 얼마나 교활한데요. 명숙은 수연에게 달려들어 명함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한 발 물러서며 명함을 감쌌어요. 명숙의 손이 허공을 헤집었죠. 잠깐만요, 사돈어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연 회장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 빠졌죠. 모든 시선이 회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비서. 에이든 작가 대리인한테 지금 바로 연락해. 작가님이 우리 호텔에 직접 오셨는데 본인 확인이 필요해. 잠시 후 회장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회장은 전화를 받고 잠시 듣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리인이 확인해 줬습니다. 작가님 성함이 한수연 씨가 맞다고. 연 회장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다시 퍼졌습니다. 하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수연을 가리키며 속삭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진짜야? 저 사람이 에이든 작가라고? 말도 안 돼. 아까 저 집 며느리라고 하지 않았어? 명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거짓말. 회장님,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는 거예요. 전현이 어떻게 세계적인 작가예요?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마늘이나 까던 년인데 명숙의 목소리는 점점 히스테리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수연 앞으로 다가가 얼굴을 마주했어요. 눈에서 광기 어린 빛이 반짝였죠. 야, 한수연. 내가 뭔 짓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사실대로 말해. 이거 다 사기지? 회장님 속이려고 꾸민 거지? 수연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 3년 동안 어머님께 거짓말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물어보지 않으셨을 뿐이죠. 제 직업이 뭔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 번도 관심 가지신 적 없잖아요. 명숙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가 이성을 집어삼켰어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이 건방진 년이. 명숙의 손바닥이 수연의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하지만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피하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명숙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사돈어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숙은 손목을 붙잡힌 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회장님.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내 딸 결혼식에서 폭력을 휘두르려 하다니. 그것도 내가 3년 동안 모시려고 했던 작가님한테. 회장은 명숙의 손목을 뿌리치며 수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90도 가까이 꺾인 인사였죠. 작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돈댁 가정사를 몰랐습니다. 이런 무례한 대접을 받으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이 허리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본 하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명숙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회장님? 왜 전현한테? 명숙의 말을 민준이 끊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 옆에 서서 중얼거렸어요. 엄마, 그만해요. 진짜인 것 같아요. 명숙은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뭐가 진짜야?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연이가요. 진짜 에이든 작가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밤마다 다락방에서 뭔가 작업하던 것, 명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수연을 돌아보았어요. 무대 조명 아래 서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죠. 수연은 차가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 결혼식 참석하지 말라고 하셨죠? 지하 검수실에서 떡이나 지키라고 하셨죠? 제가 눈에 띄면 회장님이 계약 파기하신다고 하셨죠? 수연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명숙이 무의식적으로 한 발 물러섰어요. 근데 어머님, 웃긴 거 아세요? 그 계약서에 도장 찍을 사람이 바로 저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던 에이든 작가가 3년 동안 어머님 밑에서 마늘 까던 그 며느리였다고요. 명숙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었죠. 민준이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무대 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숨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죠. 수연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3년 동안 제가 왜 참았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변하실 거라고 믿어서요.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변할 차례예요. 수연은 시선을 돌려 연회장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수연은 마이크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축사 시작하겠습니다. 무대 위에는 이제 떡 상자를 세던 며느리가 아니라 공간의 지배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 마이크를 들어 올리자 연회장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무대를 주시했어요. 도대체 어떤 축사가 나올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명숙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나 수연에게 달려들었어요. 안 돼. 전연한테 마이크 줘서는 안 돼.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는 거라고. 명숙은 수연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성그룹 회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그녀를 막아섰어요. 사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금 더 이상 추태 부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명숙은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입은 멈추지 않았죠. 회장님, 전연말 믿으시면 안 돼요.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전연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도 다 계획된 사기라고요. 시동생 민호가 무대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오늘이 자신의 결혼식인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죠. 회장님, 아버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건 오해예요. 형수가 좀 정신병이. 민호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신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민호 씨,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내 결혼식을 완전히 망쳐놓고. 신부는 아버지인 회장에게 달려가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 이 결혼 못해. 시어머니 될 사람이 저 모양인데 어떻게 시집을 가. 저 사람들 완전히 미쳤어. 회장은 딸의 어깨를 감싸며 시댁 가족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사돈어른, 지금 상황 파악이 되십니까? 내 딸 결혼식에서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세계적인 작가님을 범죄자 취급하고 폭력까지 휘두르려 하고. 명숙은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하듯 매달렸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어요. 전연이, 아니, 저 애가 그런 대단한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한 번만 봐주세요. 회장은 차갑게 명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돈어른, 문제는 작가님이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사돈어른은 3년 동안 며느리를 기생충 취급하셨어요. 오늘 결혼식에도 지하 창고에서 떡이나 세라고 하셨다면서요?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은 수연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작가님 대리인에게 다 들었습니다. 오늘 작가님이 왜 이 결혼식에 직접 오셨는지도요. 연회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죠. 민호가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랑 턱시도가 바닥에 끌렸지만 그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회장님, 아버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어머니랑 달라요. 진짜예요. 회장은 차가운 눈으로 민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다르다고? 그럼 왜 형수님이 정신병자라고 했나? 민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옆에 서 있던 신부가 경악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죠.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았어요. 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가자.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마. 신부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질질 끌렸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회장님. 명숙이 비명을 지르며 회장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가시면 안 돼요. 5천억 투자 계약은 어떡하고요. 저희 회사가 그 돈 없으면 망한다고요. 회장은 차갑게 명숙을 밀어냈습니다. 그 계약은 에이든 작가님과 협업하는 조건으로 추진된 겁니다. 근데 당신들이 그 작가님을 3년 동안 이렇게 대하셨으니 저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회장은 수트 안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명숙의 얼굴 앞에서 찢어버렸어요. 종이 조각이 공중에 흩날렸죠. 이 계약서 파기합니다. 이런 지방과는 어떤 사업도 하지 않겠습니다. 명숙은 흩날리는 종이 조각을 잡으려 허공에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회장은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결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은 딸의 손을 잡고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대성그룹 측 하객들이 우르르 일어나 그 뒤를 따랐어요.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반쪽이 비어버렸죠. 민호는 무릎을 꿇은 채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신랑 턱시도는 구겨지고 부토니의 꽃은 바닥에 떨어져 짓밟혔어요. 명숙은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 사이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죠. 무대 위에서 수연은 그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이크는 여전히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축사를 할 필요가 없어졌죠. 수연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걸어 내려왔습니다. 남아있던 하객들이 그녀에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 앞에 멈춰섰습니다. 명숙은 바닥에 쓰러진 채 수연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포만이 가득했죠. 수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람 가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하죠? 어머님의 태도가 결국 이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네요. 수연은 몸을 돌려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명숙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수연이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수연을 뒤쫓아왔어요. 수연아, 잠깐만 기다려. 명숙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애원하는 울음이 섞여 있었죠. 수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명숙은 수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수연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죠.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회장님한테 말 좀 해줘. 계약 파기하지 말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수연은 자신의 손을 붙잡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동안 그토록 당당하고 오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처연하기도 했죠. 어머님, 일어나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명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명숙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수연을 바라보았어요. 수연아, 내가 너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못됐을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 왜 용서를 비시는 거예요? 제가 에이든 작가라서요? 제가 돈이 많아서요?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죠. 수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냥 무명 화가였으면요? 그래도 어머님은 용서를 비셨을까요? 명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수연은 그 침묵이 모든 답을 대신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연은 명숙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3년 동안 어머님께 진심을 다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상을 차리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반찬을 연구하고 잔소리를 들어도 웃으며 넘겼죠. 왜 그랬는지 아세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되고 싶어서요. 어머님이 언젠가는 저를 진짜 딸처럼 여겨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저는 어머님의 인정이 필요했어요. 돈도 명예도 아니고 그냥 가족으로서의 인정이요. 수연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님은 끝까지 저를 기생충이라고 하셨죠. 투명 인간 취급하셨죠. 심지어 결혼식에 제가 오면 운이 달아난다고 하셨어요. 그게 3년 동안 저한테 보여주신 어머님의 태도예요. 명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졌죠.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수연은 우는 시어머니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건 제가 준비한 거예요. 명숙은 눈물을 닦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두꺼운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로열티 명세서예요. 세계 각국의 호텔 체인에서 제 디자인을 사용하고 지급한 정당한 대가예요. 명숙은 서류를 넘기며 숫자들을 읽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페이지마다 적힌 금액이 상상을 초월했죠. 이게 다 진짜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셨던 에이든 작가, 그게 저예요. 3년 동안 어머님 밑에서 마늘 까고 빨래 개던 그 며느리가요. 명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죠. 서류가 손에서 떨어져 흩어졌어요. 연회장 한쪽에서 지켜보던 민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수연아, 정말이야? 내가 정말 에이든 작가야? 수연은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3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서 수연이 읽은 것은 미안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경외심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민준 씨, 왜 그렇게 놀라요? 제가 에이든 작가면 뭐가 달라지는 건데요?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민준 씨도 어머님이랑 똑같네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놀라는 거죠. 아까 제 팔 잡고 내려가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수연아, 그건... 됐어요, 민준 씨. 변명 안 들어도 돼요. 수연은 가방에서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준에게 내밀며 말했죠. 이건 이혼 서류예요. 서명해 주세요. 민준은 봉투를 받아들고 멍하니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아, 잠깐.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러지 말고.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 얘기할 거 없어요. 3년 동안 할 얘기 충분히 했어요. 근데 민준 씨는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 없잖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해도 창밖만 보고 있었잖아요. 오늘도 그랬고요. 민준의 손에서 봉투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봉투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수연야, 내가 바뀔게. 정말 바뀔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수연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민준 씨, 기회는 3년 동안 수십 번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바뀐 적 없잖아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수연은 몸을 돌려 연회장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민준이 수연을 불렀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을 나서는 순간 수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어깨 너머로 한마디를 던졌죠. 어머님, 저 때문에 회장님이 계약 파기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의 태도 때문에 파기하신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수연은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봉팔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수연을 보자마자 두 엄지를 치켜 세웠죠. 수연 씨, 아니 작가님, 완전 대박이었어요. 수연은 봉팔을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봉팔 씨, 고마워요. 오늘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봉팔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제가 뭐려. 그나저나 작가님,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수연은 복도 끝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잔뜩 흐렸지만 수연의 마음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맑아지고 있었죠. 저요? 이제 제 인생을 살러 가요. 수연이 연회장을 빠져나간 뒤 안에는 폐허만 남았습니다. 화려했던 꽃 장식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하객들이 앉았던 의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시어머니 명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이 그녀의 한복 위에 흩뿌려져 있었죠. 5천억 원짜리 투자 계약이 종이 조각이 되어 발밑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명숙의 입에서 힘없는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초점이 없었죠.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시아버지 동수가 비틀거리며 명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핏기가 없었어요. 아내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죠. 여보, 일어나. 이러면 안 돼. 일단 일어나. 명숙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일어나서 뭘 어쩌라고. 다 끝났다고. 회사도 집안도 다 망했어. 동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현실을 직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대성그룹과의 투자 계약이 없으면 그들의 회사는 석 달을 버티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신랑 민호는 무대 앞에 쓰러지듯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 턱시도는 완전히 구겨졌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죠. 그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가 조명 아래서 허무하게 빛났습니다. 나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해. 민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신음했습니다. 결혼도 물 건너갔고 회사 투자도 날아갔어요. 신우이 소라는 연회장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죠.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이거 봐. 벌써 인터넷에 올라왔어. 소라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연회장에서 찍힌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누군가 하객 중에서 촬영해 실시간으로 올린 것이었죠. 대성그룹 회장 따님 결혼식 파혼. 세계적 작가 에이든이 시댁 며느리였다? 시어머니 폭행 시도까지. 동영상 조회수는 이미 수만 건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시댁 가족들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었죠. 시어머니, 저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며느리가 세계적인 작가인 줄도 모르고 저렇게 대하다니. 3년 동안 마늘 가게 하고 결혼식에는 지하 창고에 처박아 놨대. 진짜 소름. 저 집안 완전 망했네. 대성그룹 투자도 날아갔다면서? 명숙은 휴대폰 화면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꺼. 당장 꺼. 민주는 연회장 입구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까 수연이 건넨 이혼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봉투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민주는 천천히 가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명숙은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서 분노가 다시 타올랐죠. 뭐, 지금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수연이가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는 몰라. 나도 몰랐어. 아니, 알면서 모른 척했어. 엄마 눈치 보느라고. 명숙의 손이 아들의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피하지 않았어요. 뺨을 맞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맞아. 나도 잘못했어. 수연이 편 한 번 못 들어준 나도 똑같이 잘못했어. 근데 엄마, 이건 너무 심했어. 지하 창고에서 떡이나 세라니. 그게 사람한테 할 소린가? 명숙은 아들을 때리려던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죠. 난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 저 애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은. 민주는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게 문제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렇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 사람은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엄마는 그걸 몰랐어.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3년 동안 자신이 며느리에게 한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마늘 까라고 시킨 것, 그림을 애들 장난이라고 조롱한 것,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한 것, 지하 창고에서 떡이나 지키라고 한 것. 그 모든 기억이 명숙의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명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고통이었죠. 연회장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죠. 저 한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연회장 위약금 청구서입니다. 행사가 중간에 취소되어서. 지배인은 분위기를 살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동수가 비틀거리며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금액을 보고 얼굴이 더 창백해졌죠. 이걸 어떻게 해? 명숙은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다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 천장 높이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이제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 폐허 위에는 명숙이 자초한 청구서만이 쌓여가고 있었죠. 수연이 호텔 로비를 빠져나왔을 때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처마 밑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3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작가님, 차 대기시켜놨어요. 봉팔이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호텔 앞에 대기 중인 검은색 세단을 가리켰어요. 고마워요, 봉팔 씨.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봉팔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에이, 제가 뭐려. 저야말로 오늘 인생 드라마 실시간으로 봤네요. 나중에 술자리에서 평생 우려먹을 이야기감이에요. 수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봉팔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차로 향했죠. 그때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수연 앞에 멈춰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수연아, 제발. 가지 마. 나랑 얘기 좀 하자. 수연은 차 문에 손을 얹은 채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준 씨,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요. 저 시간 없어요. 민준은 한 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3년 동안 내 편 한 번 못 들어준 거, 오늘 무대에서 널 끌어내리려 한 거, 다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수연은 민준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준 씨, 근데 왜 미안한 거예요? 민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수연은 담담하게 물었어요. 제가 에이든 작가라서 미안한 거예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제야 미안한 건가요? 만약 제가 그냥 무명 화가였으면요? 그래도 민준 씨는 미안했을까요?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수연은 그 침묵이 모든 답을 대신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 저 3년 동안 기다렸어요. 민준 씨가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길.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할 때, 소라 씨가 저를 비웃을 때, 민호 씨가 저를 무시할 때, 딱 한 번만이라도 민준 씨가 나서서 저를 지켜주길 바랐어요. 수연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근데 민준 씨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창밖만 보고 있었죠. 어머님 눈치 보느라 아내가 무너지는 건 못 본 척했어요. 그게 3년 동안 민준 씨가 저한테 보여준 사랑이에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바뀔게. 다시 시작하자. 응? 민준은 수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수연은 잠시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같은 손이 자신의 손을 잡았었죠. 결혼식 날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수연은 그 손에서 아무런 온기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민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연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번엔 진짜야.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 아까 제가 드린 이혼 서류 서명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어요. 수연아,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우리 3년인데. 3년이 아깝지 않아? 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 저한테 3년은 아까운 게 아니에요. 교훈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배운 시간이었어요. 비싼 수업료였지만 덕분에 많이 깨달았어요. 수연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의 사랑은 조건부였어요. 어머님 마음에 들 때만, 민준 씨한테 부담 안 될 때만, 집안 체면 안 깎일 때만 저를 사랑했죠. 근데 민준 씨,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기 때문이죠.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민준 씨도 자기 인생 사세요. 수연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운전석의 기사가 시동을 걸었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하지만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차는 빗속을 가르며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민준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죠. 민준은 차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백미러 속에서 수연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 빛들은 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갇힌 새장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아니었죠. 수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야. 차는 빗속을 달렸습니다. 수연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다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해방의 눈물이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파리의 봄은 화사했습니다. 센 강변을 따라 벚꽃이 흩날렸고 루브르 박물관 앞 광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죠. 하지만 오늘 그들의 시선은 박물관이 아닌 그 옆에 세워진 대형 전시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연 초대전, 공간을 그리는 사람. 전시관 입구에 걸린 대형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입구를 에워싸고 있었고 입장을 기다리는 줄은 광장 끝까지 이어져 있었죠. 수연은 전시관 안쪽 대기실에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에이든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한수연이라는 본명으로 세상 앞에 서는 첫 번째 날이었죠. 남색 원피스에 심플한 진주 귀걸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머리카락. 수연의 모습은 1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사라졌고 표정에는 여유가 깃들어 있었죠. 작가님, 인터뷰 준비됐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갑시다. 전시관 메인홀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연이 모습을 드러내자 플래시 세례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죠. 한 작가님, 에이든으로 활동하시다가 본명을 공개하신 이유가 뭔가요? 수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제 인생에서 숨어야 할 것들은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1년 전 결혼식 사건 이후 많은 화제가 됐는데요. 현재 심경은 어떠신가요?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때는 힘들었죠.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수연은 전시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면에는 그녀가 지난 1년간 작업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공간과 빛을 주제로 한 추상화들이었죠. 그중 한 작품 앞에서 수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검은 배경 위로 붉은 선 하나가 날카롭게 그어진 그림이었어요. 1년 전 시댁 다락방에서 새벽마다 그리던 바로 그 캔버스였죠. 수연은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분노와 서러움이 물감이 되어 쏟아졌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그 그림은 더 이상 상처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증거였죠. 작가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돌아보니 봉팔이 서 있었어요. 호피 무늬 셔츠 대신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죠.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봉팔 씨,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봉팔은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비행기 타고 왔죠. 이 영광스러운 날을 놓칠 수 있나요? 제가 1등 공신인데. 수연은 꽃다발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봉팔 씨. 그때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저 아직도 지하 창고에서 떡 세고 있었을 거예요. 봉팔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하하, 제가 뭐려. 그나저나 작가님, 시댁 사람들 소식 들으셨어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굳이 찾아보지 않았어요. 봉팔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오 여사님 있잖아요. 지금 식당 설거지 일하시면서 근근히 살고 계시대요.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호 씨는요? 봉팔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 양반은 투자 사기건으로 고소당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대요. 대성그룹 계약 파기되고 회사가 부도나면서 여기저기 빚이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이 자초한 결과였죠. 민준 씨는요? 봉팔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님 모시고 오래된 빌라에서 사신다고 들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아버님 병원비 대느라 힘드시다던데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푸르렀고 봄바람이 전시관 안으로 불어왔어요. 수연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들 원망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봉팔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작가님은 진짜 대인배시네요. 저 같으면 아직도 이 갈았을 거예요. 수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죠.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아깝다는 걸. 그 에너지로 제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가치 있다는 걸요. 전시관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곧 작가 강연이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죠. 수연은 봉팔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강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강연장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수연이 무대에 오르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어요. 수연은 청중을 바라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연입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은 잠시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 얼굴 없는 작가로 살았는지, 왜 이제야 본명을 공개하는지.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제 능력을, 제 성취를, 제 존재를 숨기고 살았죠. 왜냐하면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저로서 사랑받고 싶었어요. 대단한 작가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요. 청중들이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저를 진짜 사랑하는 방법을요. 진짜 사랑은 내가 누구든 뭐라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는 거라는 걸요. 수연은 청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숨지 않기로 했어요. 제 이름으로, 제 얼굴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기로요. 이게 바로 진짜 저니까요.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 수연은 강연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출구로 향하는 길에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작가님, 다음 일정이 있으신데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시관을 나섰습니다. 파리의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어요. 수연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수연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가장 우아한 복수는 그들을 증오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높은 곳에서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수연이 찾은 답이었어요. 파리의 햇살 아래 한수연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